안녕하십니까. 거시경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3주차죠. 1교시 먼저 보는데 2장 더 좀 보겠습니다. 2장에서 국가경제의 기본 문제와 거시경제학의 두 조류가 있어가지고 이 중에서 1번에 나와 있는 장기적 경제 성장 관련해 가지고는 앞부분에서 좀 봤었죠. 지난 시간에 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 단기적 경기 변동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고전학파의 접근 방법하고 케인스의 접근 방법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경제의 기본 문제와 거시경제학의 두 조류 해가지고 2장 제목이 붙었는데 내용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얘기는 지난 시간에 본 얘기고 이번 시간에는 그 단기적 경기 변동입니다. 우리가 거시경제에서 단기와 장기라고 하는 기간, 짧은 기간, 긴 기간인데 미시경제학하고는 다르죠. 여기서는 장기적이라고 할 때는 보통 10년 이상 그 긴 기간이고 단기적이라고 할 때는 4, 5년 정도까지 단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게 그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기가 있는데 물론 주기가 아주 긴 것도 있습니다. 50년 내지 60년을 주기로 하는 경기 변동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20년 내지 30년 또는 9년 내지 10년 아니면 4년 내지 5년 되는 경기 변동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한 4, 5년 정도가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경기 변동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거죠.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주요 거시경제 지표,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것은 GDP하고 물가가 있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자율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정부 지출, 수출, 조세 등등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이 거시경제 지표하고 또 금융 지표가 어떤 특성을 보여왔는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 또 이러한 단기적 경기 변동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일단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 주로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3주차 2교시에서는 거시경제학에서 고전학파하고 케인스학파, 고전학파 계열이죠. 고전학파의 전통을 잇는 고전학파 계열의 거시경제 이론. 그래서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통화주의, 그리고 새 고전학파 이렇게 이어지는 고전학파가 있죠. 그래서 고전학파의 거시경제 이론을 좀 볼 것이고 반면에 또 케인스가 등장한 이후 케인스하고 케인스학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인스학파 이후에 또 새 케인스학파가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차이를 갖다 보이는가 하는 거 이것들 또 중요하게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견해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따라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정책도 케이스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학파의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주차 1교시와 2교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단기적 경기 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 변동이라고 했는데 경기 변동은 영어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또 경제 변동이다 해가지고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 변동이라는 말 대신에 순환이라는 말 씁니다. 왜냐하면 반복되잖아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이클 해가지고 순환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경기 변동, 경기 순환, 또 경제 변동 다 같은 말입니다.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 비즈니스 사이클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경기 변동이라고 할 때 일반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실질 GDP가 있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여기 포함되는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물가 같은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이죠. 그래서 거시경제에서 나타나는 주요 거시경제 변수가 있는데 이런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이 장기 추세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볼 때는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변동을 다 커버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장기 추세가. 그래서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정한 시차를 가지면서 선행 또는 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한 시차를 가지면서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죠. 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이런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그렇게 해갖고 경기 변동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고 했는데 보통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4 내지 5년의 주기를 갖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경기 변동이다. 비즈니스 사이클이다. 해서 내용 뜻 한번 보시고요. 항상 그 단기라는 말을 머리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경기 변동은 단기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단기라고 하는 게 아주 짧은 기간이 아니라 보통 한 4, 5년 정도 되는 이런 기간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 변동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램으로 그냥 그려놨는데 아주 매끄럽게 그렸죠. 대칭되게 또 위아래로 대칭되게 이렇게 그렸는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황이 아주 높은 경우도 있고 호황은 낮은데 계곡이 긴 경우도 있고 그래요. 또 이것이 대칭이냐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대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운데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가운데가 정상적인 상태고 이것이 바로 이제 시간의 진행이죠. 시간의 흐름을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정상보다 좋을 때 호황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프로스펙트라고 합니다. 프로스펙트 해가지고 호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호황이 지속되는데 끝까지 지속되지는 않겠죠. 호황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황이 지속되다가 이제 끝에 이르렀을 때 이럴 때 이걸 우리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피크라고 그래요. 피크,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정상을 지난 다음에 경기가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경기가 서서히 안 좋아질 때 이걸 후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후퇴. 그래서 이제 안 좋아지다가 이것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돼가지고 과거에 그 정상적인 추세선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질 때 이럴 때 이걸 불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황은 영어로다가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디프레션이라는 말 실제로는 잘 안 쓴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불황이라고 하는 디프레션이라는 용어가 주는 그 심리적 위축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불황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디프레션. 가지고 이제 뭐 리세션이라고 하다가 또 그레이트 리세션 뭐 이런 말로 써요. 그래서 디프레션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어지간하면. 어쨌든 간에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죠. 교과서에서는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잘 안 쓴다고 하더라도 교과서에서는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불황도 끝이 있죠. 불황의 끝 해가지고 경기가 최저점에 이른 겁니다. 최저점 아래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죠. 최저점에 이르렀을 때 이걸 우리가 계곡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트라프라고 합니다. 트라프, TROUGH 해가지고 트라프라고 그래요. 물론 정상도 정점이라고도 합니다. 정상을 정점이라고도 그래요. 피크. 또 계곡을 저점이라고도 합니다. 제일 낮은 점 해가지고 저점. 그다음에 이제 계곡을 지난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죠. 다시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경기가 다시 살아날 때 이걸 우리가 회복이라고 그래요. 리커버리 해가지고 회복. 그러니 회복은 그 다음번에 호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경기 변동은 네 국면을 거친다. 자, 경기 변동의 네 국면. 네 국면이 뭐죠? 호황, 그 다음에 후퇴, 불황, 회복해가지고 네 국면을 거칩니다. 물론 경기 변동을 또 크게 둘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크게 둘로 구분해가지고 예컨대 경기가 이 저점에서부터 정점에 이를 때까지 있죠. 여기 이를 때까지. 이걸 확장 국면이라고 합니다. 확장 국면. 저점에서 정점에 이를 때까지를 갖다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 또 반대로 자, 정점에서부터 계곡에 이를 때까지 있죠. 이걸 크게 얘기해가지고 수축 국면이라고도 합니다. 크게 둘로 구분해요. 확장 국면 또 반대로 수축 국면 해가지고 정상에서 저점에 이르는 저희 갖다가 수축 국면 해가지고 크게 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계곡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들이니까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또 한 가지 경기 변동을 얘기할 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정상이 있죠. 정상이 있는데 그 다음번 정상까지 정상에서부터 그 다음번 정상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냐는 거죠. 시간이 얼마냐. 자, 시간을 갖다 이거 갖다 뭐라 그래요? 이거 갖다가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 정상에서부터 그 다음 정상까지 몇 년 걸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기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이제 계속 사용할 용어예요. 사용할 용어이기 때문에 주기라는 용어, 경기 변동이 한 번 진행되는데 몇 년 걸리느냐 해서 이걸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경기 변동과 관련된 용어 중에 하나는 자, 이 정상하고 계곡 사이에 깊이가 있어요. 정상하고 계곡 사이에 깊이가 있습니다. 이 깊이를 갖다가 우리가 이걸 영어로 depth라고 하는데 depth, 깊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 갖다가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자,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배웠죠. 물리 공부하셨나 모르겠는데 진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갖고 진폭, 정상하고 저점 간의 깊이를 갖다가 진폭이라고 하는데 이 진폭이라고 하는 게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 나빠질 때는 아주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진폭이 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진폭이 클 때 불안정하다고 그래요. 불안정하다. 그럼 진폭을 작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죠. 나빠도 경기가 어차피 경기는 순환되는 거니까 나쁠 때는 조금 나빠지다가 다시 좋아지고 또 경기가 아주 좋아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돼요. 가지고 이 경기 변동의 진폭이 너무 큰 것은 불안정하고 이것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정부가 나서 가지고 진폭을 줄이는 이런 정책을 실시합니다.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정책. 이런 정책을 불안정한 상태를 완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불안정한 상태를 완화시키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정화하는 거죠. 안정화. 가지고 이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고자 하는 이 정부의 정책을 경제 안정화라고 합니다. 경제 안정화 또는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안정화 정책, 경제 안정화 정책, 지나친 호황을 갖다 억제하고 또 지나친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경제 안정화 정책, 영어다가 스테빌라이제이션 폴리시라고 합니다. 안정화 정책. 이걸 통해서 이제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기, 그 다음에 진폭, 그 다음에 확장 국면, 수축 국면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일반적으로 잘게 쪼개면 네 가지 국면입니다. 네 가지 해가지고 호황, 후퇴, 불황, 회복이 이어진다는 거. 또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경제 안정화 또는 경기 안정화라고 한다. 자, 이것이 추구하는 목표는 뭐다?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고 경기 변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위 전환점, 정상이라는 게 꼭대기에서 바뀌는 거니까 상위 전환점, 계곡은 저점 해가지고 이제 하위 전환점이라고 해서 뭐 용어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의 네 국면의 핵심적인 특징이 좀 나왔습니다. 뭐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겪어왔죠, 이거다. 자, 호황은 뭐예요? 호황은 프로스펙트. 총체적인 경제 활동이 상승하는 겁니다. 다 좋아져요. GDP도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 투자 다 증가하고 물가도 올라갑니다. 총체적인 경제 활동이 상승할 때 호황이고 그다음 이제 정점을 지난 다음에 경제 활동이 활기를 잃기 시작하는 거죠. 후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았던 경기가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기 시작하는 시기에. 그래서 갖다가 후퇴,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후퇴가 이어져가지고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지면 불황에 빠지는 거죠. 디프레션. 소비라든가 투자 같은 것들이 더욱더 침체가 되고 고용과 소득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깊이 감소하는 거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세계 대공황. 그때는 아예 공황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원래 공황이라는 말은 뭐예요? 패닉이라는 말 아니에요. 패닉. 그래서 공황, 세계 대공황이라고 해서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동양권에서는 그 말을 번역할 때 세계 대공황이라고 번역을 해요. 불황이라고 안 하고.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저점을 지난 다음에 다시 좋아지기 시작할 때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고용도 증가하기 시작한다. 당연히 생산이 증가하면 당연히 고용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네 국면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렇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흔히 상위 전환점이라는 말, 이 말보다는 더 쓰는 말이 뭐예요? 정점 또는 정상 이런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영어로 피크라고 그래요. 피크. 저 호황 국면이 후퇴 국면으로 바뀔 때 이럴 때 상위 전환점 또는 피크라고 하는 것이고 하위 전환점은 뭐예요? 트러프죠. 트러프 해가지고 계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황에서 회복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갖고 경기 변동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용어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변동의 거기 우리나라 이거 기준 순환일이 나왔습니다. 그 기준 순환일이라고 나오는데 순환이 영어로 뭐예요? 사이클 얘기하는 겁니다. 사이클 해가지고 뭐예요? 주기 얘기하는 거 주기. 경기 변동이 한 번 진행될 때 걸리는 기간이 얼마냐는 거죠. 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1순환기 원래 이제 이 경기 변동에 대해서 이걸 측정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1972년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1972년부터. 그래서 이제 72년 3월에 정점을 갖다 보였다가 저점이죠. 극도로 경기가 침체했던 시기입니다. 저점을 보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점에 도달한 게
정점에 도달한 게 74년 2월, 그 다음에 저점 보인 게 75년 6월. 가지고 정점에서 저점까지 확장 기간, 확장이 바로 좀 전에 얘기했죠. 확장이 뭐라 그랬어요? 저점에서부터 정점까지가 확장이라고 그랬죠. 저점에서 정점까지 23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수축기간 따져보니까 수축기간은 정점에서 저점으로 이어질 때 수축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확장과 수축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확장기간은 23개월, 수축기간은 짧아요. 수축은. 원래 경기가 좋아질 때는 아주 좋아질 듯 말 듯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정점을 지나죠. 정점을 지난 다음에 뭔가 좀 몇 가지 지표가 안 좋게 나와요.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몇 가지 지표가 안 좋게 나옵니다. 안 좋게 나오면 사람들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거예요.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어가지고 옛날에 진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뭐 소득이 감소해가지고 크게 고생했던 기억도 나고 하니까 지갑을 갑자기 확 닫아버립니다. 지갑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경기가 뭐예요? 추락할 때는 그냥 짧은 기간 동안 팍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은 보통 길고 수축은 짧다는 거죠. 이것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세계 각국의 경기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 확장은 길고 수축은 짧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칭이 아닙니다. 좀 전에 봤던 그렇게 이쁘게 이렇게 대칭을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확장은 길고 수축은 짧다는 거. 여기 나타나죠. 실제로도 23개월, 16개월, 아래는 44개월, 19개월, 41개월, 19개월 다 그래요.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번 경기 변동이 한 번 진행되는데 걸리는 평균적인 주기입니다. 전순환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순환 기간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주기 얘기합니다. 경기 변동의 주기. 그래서 주기가 얼마예요? 39개월. 39개월. 그 다음에 이제 제2순환기에서 볼 때, 제2순환기에서는 이제 75년 6월. 이때 제1차 석유 파동이 있었던 시기예요. 제1차 석유 파동의 여파가 이제 아주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79년, 80년 와가지고 그렇고. 80년은 대한민국 최악의 상황인 거 아시죠? 80년 9월. 자, 8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0년에. 자, 79년에 일단 국제적으로 1979년에 제2차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제2차 석유 파동이 있었고 79년에 그 다음에 박정희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시해 사건이 있어갖고 이제 정권이 무너졌죠. 그 틈을 타가지고 전두환이 집권했죠. 전두환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는데 전두환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된 중요한 계기가 바로 뭐예요? 80년 5.18 아시죠? 80년 5.18 그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뭐 경기는 최악이죠.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5.2%의 성장을 보였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80년 갖고 이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80년대 중반쯤 와가지고 경기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점이 그 다음에 정점이 88년이에요. 88년 아시나요 혹시? 뭐 경험은 안 하셨겠지만 그때 있지도 않았겠지만 소리는 들었을 겁니다. 88 올림픽, 88년 올림픽 이 가지고 한국을 부흥시킨 큰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평균적인 주기 다 따져봤고 평균을 따져보니까 그래요. 여기 이제 평균 계산한 겁니다. 계산해 놓은 건데 뭐 저점, 정점 평균 낼 필요는 없죠. 크게 이제 이건 왜 연월이란 말이에요. 월이니까 평균이 없죠. 그래서 평균적인 확장 기간은 31개월, 평균적인 수축 기간은 18개월. 확장이 훨씬 더 깁니다. 확장 기간이. 그러니까 전순환 기간 주기 따져보니까 얼마예요? 49개월. 4년입니다. 4년이면 48개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4 내지 5년의 주기, 예컨대 60년 같은 경우에는 5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4 내지 5년의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것이 가장 주기가 짧은 단기 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경제 순환 과정에서 그 단기 순환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 밝힌 사람이 키친이라는 학자입니다. 키친. 그래서 갖다 키친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키친 사이클. 주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키친. 스펠이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키친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주기가 제일 짧은 단기 파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순환.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주기가 긴 것이 9 내지 10년을 주기로 하는 경기 변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후에 여러 차례 반복된 9 내지 10년을 주기로 하는 사이클도 있는데 그 사이클을 주글라가 발견했습니다. 주글라가 발견해가지고 주글라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쿠즈네츠 사이클, 컨드라티에프 사이클 등등 대표적으로 한 4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 변동의 유형이 있는데 뭐 최근에는 그것도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이것만 중요하죠. 옛날에 있었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해가지고 교과서에서도 별로 언급을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변동론이라는 한 과목이 별도로 있어요. 경제학과에는 경기 변동론. 거기서는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다 다룹니다. 물론. 자, 일단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 평균 주기가 얼마입니까? 평균 주기는 4년. 최근에 4년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확장은 길고 수축은 짧다는 겁니다. 평균적인 확장 기간이 31개월, 수축 기간이 18개월이고 그래서 자, 평균적인 주기가 49개월이다 하는 거. 이 정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경기 변동이 순환되고 있다는 거,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경기 변동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경기 변동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거예요. 경기 변동은 호황과 불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주 뭐 불황이 한 10년 정도 이어지거나 뭐 호황이 10년 정도 이어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거의 경기 변동은 상당히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일단 불황에 빠진 경제가 갑자기 호황으로 갑자기 팍 좋아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하면 상당 기간 동안 침체합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상당 기간 동안 회복되다가 호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른 상황으로 확 바뀌거나 이런 건 없어요. 또 한 가지 경기 변동은 불규칙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좀 전에 우리가 사이클 그릴 때는 아주 이쁘게 이렇게 매끄럽게 대칭되게 그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나라마도 여러 번 반복되는 거 보셨잖아요. 주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변동은 불규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여기서는 지금 단기 경기 변동과 장기 경제 성장을 갖다가 이제 비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실질 GDP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된단 말이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색 선입니다. 바탕에 있는 파란색 선처럼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단 말이에요. 증가와 감소. 그래서 앞에서 이제 80년대에 아주 큰 불황이 한 번 있었던 거는 다 아실 거 80년도에 전두환의 5.18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또 한 가지 뭐예요? 97년 말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97년 말 외환위기 그것도 아주 최악이죠. 이때 이랬던 겁니다. 외환위기 때 아주 최저로 떨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건 언제예요?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 호황에서 실질 GDP가 증가하다 감소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감소했던 때는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있고 그렇지만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큰 흐름 여러 해를 놓고서 큰 흐름을 따져보면 어때요? 1970년부터니까 지금까지 50년의 기간 동안이에요. 5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놓고 보니까는 뭐예요? 전체적인 흐름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면서도 전체적인 큰 흐름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장기 추세선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예요? 장기 경제 성장이죠. 장기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면에 파란색 선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데 이게 바로 단기 경기 변동이죠. 이렇게 해갖고 장기 경제 성장과 단기 경기 변동을 엮어서 같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퍼센트를 0으로 놓고 본 겁니다. 여기를 0으로 놓은 거예요. 0으로 놨을 때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겁니다. 가지고 이제 실질 GDP의 경기 변동 추이를 갖다가 제시해 놓은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때가 있었지만 뭐 이렇게 많지는 않고 이건 제1차 석유파동 때죠. 제2차 석유파동과 이제 5.18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80년대 초반에 실질 GDP가 좀 크게 감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80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0년까지는 그랬지만 80년에 와가지고 뭐요? 80년 1년 동안 통계낸 거 보니까 5.18 이후란 말이에요. 이때가 바로 최악의 상황이죠. 요거는 이제 외환위기 때 그랬었고 요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었고요. 이렇게 갖고 경기 변동은 지속성이 있고 또 불규칙성이 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본 겁니다. 왜 이걸 원점으로 해가지고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가와 감소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이거는 가운데가 0이 되는 거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질 GDP의 증가와 감소가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림 똑같은 건데 이제 뭐예요?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래프의 마술이에요, 이게.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성이 있습니다. persistance라고 해가지고 경기 상황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일단 불황에 빠지면 상당 기간 불황이 지속된다 이겁니다. 또 호황일 때는 또 상당 기간 호황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의 경기 변동은 이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시점의 경기 변동은 이전의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려는 이런 특성을 보인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현재 경제 상황이 이전기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현재의 실질 GDP가 전기의 실질 GDP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좋아지고 나빠지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적 경기 예측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추세가 이랬으니까 그 뒤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불규칙성이 있습니다. 불규칙성은 경기 변동의 진폭과 자, 깊이라고 그랬죠. 정점에서부터 저점까지가 진폭이에요. 정상에서 계곡까지의 깊이가 진폭이라고 했는데 진폭도 매번 달라요. 그 진동수라고 했는데 이건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고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진폭과 주기가 사이클이 불규칙적이다 하는 거죠. 한 번 진행되는데 경기 변동이 한 번 진행될 때 걸리는 기간이 매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속성과 불규칙성을 띠고 있다는 거 특징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의 흐름을 갖다가 이제 비교해 봐야 돼요. 여러 지표들을 갖다가 비교해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의 동조성을 따져봐야 되고, 동조성 또 변동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동조성과 변동성. 우리가 이제 주요 거시 지표들, 좀 전에도 뭐 실질 GDP에다가 물가에다가 소비, 투자 등등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시경제 변수들인데, 이 거시경제 변수들은 대부분 실질 GDP와 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규칙성을 보이면서 변동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코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코 무브먼트 뭐예요? 함께 움직인다는 얘기죠. 동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동조성에서 무브먼트인데 함께 움직인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뭐 꼭 여기서는 지금 동조성이라고 할 때는 방향이 같다는 건 아닙니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지.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가 함께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나름대로 강한 실질 GDP와 강한 규칙성을 보이면서 변동한다는 거. 근데 여기에도 강한 규칙성을 보이면서 변동한다고 할 때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기 순응적이라고 합니다. 순응한다는 말 아시죠? 순순하게 말 잘 듣는다 이런 얘기죠.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경기 순응적이라고 할 때는 어떤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 방향이 실질 GDP의 변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GDP가 변동할 때 그 거시경제 변수가 함께 증가한다. 실질 GDP가 증가할 때 함께 증가하면 뭐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 이걸 경기 순응적이라고 합니다. 경기 순응적. 프로사이클 해가지고 경기 순응적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자,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하고 실질 GDP의 변동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자, 실질 GDP가 증가한다. 실업은 감소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질 GDP가 증가하면 고용이 증가하니까 실업은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 GDP하고 실업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반대로 움직일 때 음의 상관관계죠. 이럴 때 경기 역행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행적이다. 카운터 사이클이에요. 카운터 사이클. 역행적이다. 반면에 두 가지 모두 아닙니다. 순응적도 아니고 비순응적도 아니고 순응적도 아니고 역행적도 아니고 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냥 비순행적이라고 합니다. 자, 순응적도 아니고 경기 역행적도 아니고 케이스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럴 때 경기 비순행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예요. 순응이냐 역행이냐 하는 거죠. 이렇게 갖고 어떤 변수끼리 이런 관계를 보이는가 하는 걸 뒤에 가면 다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자, 다음에 그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라고 해가지고 변동성은 대개 표준 편차로 측정되는 거예요.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가 표준 편차인 건 아시죠?
그럼 여기서 해당하는 평균이라는 게 뭐예요? 장기 추세가 평균이죠. 장기 추세가 평균이고 그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개념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적 변동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점 간에 비교하는 거예요. 시점. 그래서 실질 GDP 변동의 시점과 비교할 때도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함께 움직이느냐, 아니면 실질 GDP가 변동한 다음에 따라서 변동하느냐, 아니면 실질 GDP가 변동하기 이전에 먼저 변화하느냐 해가지고 시간적인 선호관계가 있어요. 그 시간적인 선호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선행한다는 말 아시죠? 리딩 선행한다. 후행한다는 말 아시죠? 근데 여기서 선행이니 후행이니 하는 것은 실질 GDP의 변동을 중심으로 실질 GDP보다 먼저 변동하면 선행, 실질 GDP의 변동보다 나중에 따라 변화하면 후행, 실질 GDP와 동시에 변화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용어예요. 용어인데 그래서 뒤에서 보게 될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가 선행적인지 후행적인지 수능적인지 역행적인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다. 그러니까 그걸 따질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경기 수능적, 경기 역행적 얘기했습니다. 방향만 얘기하는 거죠. 방향.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선행, 후행, 동행은 뭐예요? 시간적 차이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함께 움직이느냐, 실질 GDP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먼저 움직이느냐, 나중에 변화하느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선행, 후행, 동행이라는 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하나의 용어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볼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의 동조성과 변동성을 따져보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소비와 투자입니다. 소비와 투자. 이걸 볼 때 우리가 그림 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요약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림하고 함께 움직이는지 보면 되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모든 그림에서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이 있죠. 파란색 선은 실질 GDP입니다. 파란색 선이 실질 GDP고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된 것은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은 실질 GDP의 변동. 아까 나왔던 그림입니다. 이 가운데를 0으로 해서 계산한 거예요. 0으로 해가지고 증가, 감소를 갖다가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실질 GDP의 변화하고 소비의 변화를 파악할 때 같은 방향이냐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적으로 똑같으냐 다르냐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비는 어떤가요? 그림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림에서. 소비하고 거의 겹쳐 있죠. 실질 GDP의 변동하고 소비의 변동이 거의 겹쳐 있죠. 겹쳐 있다. 그래서 뭐예요? 함께 움직이는 거죠. 경기 수능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죠. 시간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기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시간대에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동행적이에요. 그리고 실질 GDP의 변동보다 소비의 변동이 더 커요? 작아요? 물론 더 큰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더 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더 크지만 이건 약간 예외적인 현상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질 GDP의 변동보다 소비의 변동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실질 GDP의 변동보다 변동성은 작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원래 소비라고 하는 것은 큰 변화가 없어요. 경기가 아주 좋건 경기가 아주 안 좋건 소비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되게 소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구매해서 사용하는 건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뭐 밥을 안 먹어요. 아니면 옷을 안 사 입어요. 그래서 경기 변동이 있어도 소비는 크게 변동하지는 않는다는 건데 물론 이때 약간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예요? 변동성이 작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이렇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또 특히 외환위기 전이에요. 외환위기 97년 말 외환위기 아주 가장 최근에 겪은 최악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또 2007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달라졌고요. 이때 이제 소비의 변동성이 비교적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는 안 그랬다는 건데 그 책에서는 소비 변동성에 대한 그 퍼즐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섹션 만들어가지고 설명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는 그렇지만 이런 변동성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 변동성 퍼즐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소비 변동성이 작았는데 근래 들어와가지고 소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 비슷해요. 국가별로 소비와 소득의 변동성 추이를 따져보게 되면 소비 변동성 것이 주로 발전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많이 관측됩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왜냐하면 개발도상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뭐요? 변동성이 커지게 돼요. 성장하면서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수준이 좋아졌으니까 뭐요? 소비도 크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증가할 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크게 증가할 이유가 없어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못 살던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비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제 뭐 GDP 변동성하고 소비의 상대 변동성에서 뭐 표가 나왔는데, 뭐 이런 디테일한 데이터는 꼭 볼 건 아니죠. 요것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봤고, 이제 투자입니다. 자, 바닥에 있는 파란색 선이 실질 GDP의 변동인데, 자, 변동성을 투자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요? 크게 나눴어요. 20%, 40% 해가지고 크게. 통계라는 게 그런 마법이 있어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2%, 4%로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면은 실질 GDP의 변동이 엄청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로축을 아주 길게 잡은 거죠. 구간을 길게 잡아갖고 20%, 40%로 잡으니까는 뭐요? 실질 GDP의 변동은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투자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부각하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또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읽으실 때는 축을 먼저 확인하셔요. 두 개의 축을, 가로축은 뭐냐, 세로축은 뭐냐,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래프를 갖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 물론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공부하는 건데, 통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워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본다면, 자, 투자는 변동성이 엄청 크죠. 근데 자, 먼저 방향을 한번 보세요. 방향을. 이게 증가할 때 함께 증가했죠. 실질 GDP가 증가할 때 투자도 함께 증가했죠. 실질 GDP가 크게 감소할 때 투자도 감소했죠. 어때요? 경기 순응적이죠. 자, 투자도 경기 순응적입니다. 또 같이 움직여요. 동행적이에요. 자, 소비나 투자나 다 똑같습니다. 자, 소비나 투자나 다 경기 순응적이고 경기 동행적이에요. 근데 투자는 변동성이 엄청 크죠. 투자는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거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오히려 이 변동성이 크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투자의 변동성, 이게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투자의 변동성이. 그래서 경기 변동 과정에서 투자의 변동이 크다. 그러니까 투자의 변동이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원인이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전에도 제가 4가지 경기 변동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예컨대 키친 사이클, 4년 내지 5년을 주기로 하는 키친 사이클. 그 키친 사이클의 원인이 뭐냐? 자, 키친 사이클의 원인은 주로 재고 투자의 변동에서 원인을 찾아요. 재고 투자의 변동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고, 자, 9 내지 10년. 자, 9 내지 10년의 주기를 갖는 것이 물론 과거엔 뚜렷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주글라 사이클인데, 이 주글라 사이클의 경우에는 기업 설비 투자의 변동에서 원인을 찾아요. 기업 설비 투자의 변동. 이게 이제 9 내지 10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주기로 해가지고 큰 변동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0 내지 30년의 주기를 갖는 게 쿠지네츠가 제시하는 쿠지네츠 사이클이 있는데, 이거는 원인이 뭐냐? 이 주택 투자의 변동이에요. 주택에 대한 투자의 변동. 이게 경기 변동의 원인이, 대표적인 원인은 다 투자의 변동에 있단 말이에요. 투자라는 게 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 투자가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거꾸로 투자가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순응적이고 동행적이다, 변동성은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 주택 투자, 이것도 투자입니다. 주택 투자도 투자예요. 또 재고를 보유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약간 특이한 투자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택 투자, 재고 투자의 경우에는 경기 선행적입니다. 경기 선행적이다. 실질 GDP의 변동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투자나 재고 투자의 경우에는 실질 GDP의 변동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돼 가지고 나중에 실질 GDP의 변동에 반영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경우엔 경기 선행적이다 하는 거. 뭐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요. 자, 소비와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수출과 수입입니다. 먼저 수출 보시게 되면, 자, 수출은 자, 실질 GDP보다 변동성은 크죠. 여기선 또 자, 세로축은 한 칸을 15%, 30%를 나눴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수출의 변동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 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로 잘라놓은 겁니다. 아까 좀 전에 20, 40, 그 전에는 2, 4 이렇게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15, 30 단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어때요? 경기 수능적이죠. 경기 수능적인데 자, 실질 GDP의 변동보다 시간적으로 앞서갑니다. 이거 알 수 있죠. 자, 실질 GDP의 변동보다 시간적으로 앞서간다는 거. 그 얘기는 뭐죠? 야, 근데 수출이 증가한다. 수출이 증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출이 증가하면 시간적으로 볼 때 수출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몇 개월 후에 한 6개월 내지 1년 후에 GDP가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출은 경기 수능적이면서 경기 선행적입니다. 선행적인데 변동성 꽤 큰 편이죠. 꽤 큰 편입니다. 수출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 근데 수출은 사실 뭐에 영향을 받아요? 수출은 외국의 수요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 외국 수요에 영향을 받는데 그 외국 수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수출은 경기 수능적이고 선행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적이다. 변동성이 꽤 큰 편이다 하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입인데 우리가 사오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좋으면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 뭐 돈이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외국 뭐 해외 공구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수입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소비자에 대해서. 그래서 수입의 경우에도 지금 좀 전에 봤던 15, 30 단위로 해가지고 끊어놨는데 경기 수능적이에요. 근데 수입은 경기 동행적입니다. 경기 동행적이다.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수입 함수가 있습니다. 수입 함수가 있는데 수입 함수는 국민소득의 증가 함수예요. 국민소득의 증가 함수. 가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도 증가하는 겁니다. 동행적이에요.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변동성은 어떤가요? 꽤 크죠. 변동성은 크다. 수입은 경기 수능적이고 경기 동행적인데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걸 그래서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용과 실질임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용과 실질임금. 자, 경기가 좋다.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고용도 크게 증가하죠. 그럼 증가합니다. 고용인데 고용은 실질 GDP의 변동보다는 변동성이 작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5하고 10으로 끊어놨습니다. 끊어놨어요. 그래갖고 파란색이 실질 GDP의 변동이고, 고용은 빨간색의 변동인데, 실질 GDP의 변동보다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작죠. 작지만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수능성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국가들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거시경제학도 많이 또 변화가 있었고,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그냥 거시는 거시고 미시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그때부터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를 갖다 강조하는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거시경제학 교과서도 그래서 바뀌었어요. 지금 있는 챕터 중에 예전에는 전혀 없던 게 새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 해가지고 파트가 있는데 옛날에는 없던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고용은 경기 수능적이고 경기 동행적입니다. 근데 변동성은 실질 GDP의 변동보다 작다는 거예요. 다음에 실질임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질임금하고 고용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원래 고용이 증가하면 실질임금 상승하는 거죠. 고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임금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5하고 10 단위로 끊어놨는데, 추이 보게 되면 같이 움직이죠. 경기 수능적이에요. 경기 수능적인데 방향은 반대죠. 함께 움직이는 거죠. 동행적입니다. 시간적으로도 함께 움직여요. 당연히 당장 생산이 증가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당장 생산을 증가시키려면 고용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순응적이며 동행적이다. 변동성은 작은 편이죠. 임금이 크게 변화하는 게 아니죠, 원래. 또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케인스가 얘기하는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개념이 뒤에 가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 임금은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제에 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용하고 실질 임금 이렇게 관계 확인하시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와 고용 간 관계가 변화했다는 걸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주 큰 변화를 갖다 가져온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먼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림에서도 가운데를 0으로 해가지고 수평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었죠. 가지고서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그래가지고 기간은 크게 끊어놨습니다. 2005년, 2007년, 2년씩 끊어놨죠. 2년씩 끊어놔가지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같은 게 이제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랬을 때 이제 여기서 그 변화가 나옵니다. 그 GDP의 변화는 나왔는데 GDP의 변화는 그 수치로 다 봤을 때는 왼쪽에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GDP의 변화 퍼센트로 나온 것이고 반면에 취업자 수가 나왔는데 취업자 수는 이제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퍼센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퍼센트가 다르죠, 당연히. 가지고 퍼센트가 달라가지고 이 흐름을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되게 같이 움직이죠, 그렇죠? GDP의 변화하고 취업자 수, 이제 우리가 고용을 보고 있는데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른쪽 보시게 되면 주로 2009년 최악의 상황이었죠. 2009년이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도 아실 것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그 이후에 변동성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 가지고 실질 GDP의 변동에 비교해 본다면 고용의 변동이 취업자 수의 변동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세는 크게 둔화됐고 취업자 수는 뭐예요? 근데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 원인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는데 물론 이건 전문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아래에 나와 있지만 자료는 한국은행 이코스 또 한국은행의 그 통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고 또 이 취업자 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매월마다 실시하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매월 15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5일이 포함된 일주일 동안에 뭘 했느냐 이걸 조사해가지고 실업률도 구하고 취업률도 구하고 고용률도 구하고 다 구하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 나온 데이터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 분석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기대 수명이 연장되고 있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가지고 은퇴한 세대가 뭐예요?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은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퇴한 이후에도 뭐예요? 새로운 일을 찾아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은퇴하기 이전만큼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에는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은퇴 세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도 많이 나오죠.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냐? 70까지는 다 일하고 싶다고 그래요. 70까지는. 근데 어지간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 이상까지 일하기가 어렵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 명예퇴직하고. 그러니까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정부의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도 있죠.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노인 일자리라는 게 허드렛 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근래에도 이제 경기가 침체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대학에서도 수업 끝난 다음에 강의실 불 켜진 거 끄는 일자리 이거 별거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의 정책 결과 나온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잡 쉐어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잡 쉐어링. 전보다 일은 적게 하되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둘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물론 소득은 감소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추세 하에서 경제하고 고용 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추세인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되겠죠 또.
여기 2007년 3월까지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모이고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은 물론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또 변화한 상황은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전 세계 사회, 경제를 크게 바꿔놨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실질 이자율하고 물가 수준은 어떠냐 하는 거 보겠습니다. 실질 이자율.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실질 GDP하고 투자가 함께 변화하죠. 함께 변화하는데 투자가 증가하면 이자율은 상승하지만 일단 뭐가 원인이냐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는 감소하는 겁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감소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자, 실질 이자율인데 먼저 실질 이자율 보죠. 실질 이자율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여기서도 파란색은 실질 GDP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은 빨간색이에요. 시간적으로 좀 다르게 움직이죠. 그렇죠? 자,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질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경기 역행적이에요. 경기 역행적이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변화하게 되면 이것이 올라가면 경기가 안 좋아진단 말이죠.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감소하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경기 역행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 이자율은 자, 전체 경제 움직임보다 선행적으로 움직여요. 선행적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췄다. 낮추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율의 변화가 시간적으로 실질 GDP의 변화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갖고 그런 흐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 이자율은 변동성이 작아요. 이자율이 뭐 크게 변화해봤자 얼마나 변화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뭐 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최저금리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금리의 변동성이 점점 작아지죠. 전 세계적으로 최저금리예요. 지금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 외환위기 때 97년 말입니다. 97년 말 때는 실질 이자율 1했어요. 97년 말에. 이자율이 얼마인지 보통 이자율이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자율이 뭐 25% 뭐 이렇게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고 망하는 거고 그랬던 거예요. 아주 최악의 상황인데 이때는 이것도 뭐 여기 10%를 이거 변동성 얘기하는 겁니다. 변동성이니까 전기에 비해서 얼마나 변동했나 하는 변동성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이자율 수준 갖고 따진다면 변동성이 아니라 수준 가지고 따진다면 이 정도면 거의 25% 이상 되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실질 이자율. 그렇지만 근래에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작은 거죠. 예전과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물가 수준 보겠습니다. 물가 수준은 이제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갖고 봐야죠. 그러니까 물가에도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또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실질 GDP하고 본다면 원래 경기가 좋아질 때는 물가가 올라가요. 경기가 좋아질 때는 뭐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경기가 좋으니까 물건 많이 사잖아요. 물건을 많이 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물가하고 경기하고는 함께 움직이는 건데 그렇지만 이건 어느 게 먼저인가 이걸 따지셔야 돼. 항상 인과관계를.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갔느냐, 물가가 올라가서 경기가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이걸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고용이 감소하는 실업이 문제죠.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거시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뭐냐. 자,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거예요. 실업과 인플레이션. 근데 둘 다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느냐? 없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아주 좋을 때 생기는 것이고 실업은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돼요.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이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물가 수준과 이건데 여기서는 실질 GDP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한다는 건 아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물가 수준을 파악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 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는 그래요. 실질 GDP가 최고점에 있죠. 최고점에 있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주 낮다는 겁니다. 낮다. 물가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 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경제 이론과 약간 벗어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물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가.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그러니까 물가가 크게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 가지고 보게 되면 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경기 역행적이에요. 요새 뭐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페드가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페드가 있는데, 자, 페드의 경우에도 뭐요? 그 페드의 경우에 이제 우리는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걔네는 이제 연방 기금금리라고 불러요. 연방 기금금리라고 하는데 최저 수준이죠. 거기서도 지금 더 낮출 여력이 없으니까 못 낮추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낮으면은 뭐요? 인플레이션 유발되는 게 옛날에 경험이었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근데 요새는 그 상황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뭐요?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않고 그냥 금리를 최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론상 보면 그런데 실제 데이터 보게 되면 경기 역행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데이터 가지고 본 거예요. 약간 이론에서 벗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물가는 경기 역행적이다. 근데 시간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역행인 상태가 시간적으로 함께 움직이죠. 거의 비슷한 시기 아니에요. 이 시기하고 이거하고 시기는 비슷하죠. 또 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시간적으로. 이것하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경기 동행적입니다. 경기 동행적이고 물가는 원래 변동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 최근의 상황과는 다르죠. 자, 최근의 상황은 이제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인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크게 뭐 걱정하는 이런 일은 별로 없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원래는 과거의 데이터 가지고 보게 되면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변동성 크죠. 단지 최근에 들어와서 변동성이 작아진 것이지. 이렇게 해서 물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가지고 볼 때는 경기 역행적이다. 또 경기 동행적이고요. 변동성은 크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런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원래 이런 일은 케인스 경제학에서는 있을 수 없던 거라고 그랬죠. 자, 케인스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경기가 침체한다. 물가는 하락해야 되는 거예요. 대공황기에도 그랬습니다. 자, 세계 대공황 때도 물가는 하락해가지고 디프레션을 갖다 보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물건 못 삽니다. 물건을 못 사면 당연히 물가는 하락하는 거죠. 그런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게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예요. 자, 필립스 곡선은 거시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케인스 경제학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가 바로 필립스 곡선이에요. 그래서 필립스 곡선 해가지고 세로축에다가는 여기다가 물가 상승률을 표시합니다. 물가 상승률 P 위에다가 점을 찍어요. 점을 찍으면 상승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점을 찍으면 상승률. 이걸 찍고 그 다음에 가로축에다가는 실업률을 표시합니다. 실업률 U예요. U 점. 실업률. 이랬을 때 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갖다가 실증적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역관계에 있다. 근데 매우 안정적인 역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필립스 곡선이 처음 나온 게 1957년이에요. 1957년에 이걸 처음 발표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1957년에 이걸 발표했는데 데이터는 1860년부터 1956년까지 영국 경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이 관계가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매우 안정적인 역관계에 있다는 걸 밝힌 겁니다. 자, 케인스 경제학을 지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 충격이 생긴 거예요. 원래 케인스 경제학은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나라 경제 전체에서 봤을 때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그런 경제학이에요. 근데 공급 충격이 있었죠. 공급 충격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일샥, 서귀파동, 오일샥, 서귀파동입니다. 74년, 79년 두 차례 서귀파동이 있었던 거예요. 서귀파동은 대표적인 공급 충격이죠. 자, 유가가 상승하니까 기업의 생산비가 상승하고 생산비가 상승하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공급 충격입니다. 이것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필립스 곡선의 우측 이동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로축에 있는 물가도 올랐죠. 가로축에 있는 실업률도 증가했죠. 자, 물가 상승률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율도 오르고 실업률도 상승한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현상은 경기 침체니까 스태그네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은 인플레이션. 가지고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 용어를 합친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두 차례 석유 파동 이후에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갖다가 극도의 위기에 빠뜨린 거죠. 그리고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케인스 경제학의 위기가 왔던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케인스 경제학의 위기가 왔던 케인스 경제학의 위기를 가져온 사건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거는 뭐 커맨딩 아이치에도 나오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안정적 관계가 사라졌던 겁니다. 경제 현상은 늘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맞았는데 근데 지금은 안 맞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자, 다음에 이제 통화지표입니다. 자, 금융 지표를 가지고 또 관계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화량과 정부 지출이 나와 있는데 자, 통화량은 어떠냐? 물론 이제 통화량도 M1, M2, M3가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에서 말하는 통화량 개념 세 가지 범위예요. M1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 M2, M3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마다 이걸 약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라마다 운영하는 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M1에 해당하는 게 협의의 통화, M2에 해당하는 게 광의의 통화, 그리고 M3에 해당하는 게 뭐 총유동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마다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통화량하고 실질 GDP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건데 경기 수능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풀린다. 돈이 많이 풀리면 금리가 하락합니다. 금리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하죠. 투자가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실질 GDP가 증가해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실질 GDP가 증가한다. 경기 수능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시간이 꽤 걸리죠. 경기 선행적입니다. 통화량은. 경기 선행적이고 그리고 통화량은 변동성이 비교적 큰 편이다. 근데 사실 통화량은 누가 정하는 거냐?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가장 큰 지표가 되는 게 바로 통화량입니다. 그런데 통화량이 변동성이 꽤 큰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이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은행이 신축적으로 대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꽤 컸다는 건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통화당국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간에 경기 순응적이고 선행적이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화량의 크기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건데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 지출. 이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정책 변수입니다. 통화량이나 정부 지출이나 다 정책 변수예요. 자, 정부 지출은 재정 정책의 정책 변수고 통화량은 통화 정책의 정책 변수란 말이에요. 정부 지출도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좀 달라요. 정부 지출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 먼저 통화량 얘기했는데 이 통화량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크게 강조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자, 프리드먼이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 앞에서 우리가 사진도 봤지만 여러분들이 본 커맨딩 아이치에서도 프리드먼과 인터뷰한 게 나오잖아요. 인터뷰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대학에 프리드먼의 흉상도 있죠. 지금 이 모습을 갖다가 동상처럼 만들어 가지고 흉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만을 갖다 유명하게 만든 연구가 있는데 그건 프리드만하고 안나 슈워츠하고 함께한 연구예요. 미국 통화사라고 해서 책을 쓰기도 했고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통화사, 화폐사예요. 화폐사 해가지고 밀턴 프리드먼. 자,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고 자, 머니터리즘이라고 하는 통화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통화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어떻게 보면 통화주의를 만든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머니터리즘. 그래서 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고전화파의 전통을 이어받습니다. 고전화파의 전통을 이어받으니까 자유주의 경제학을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자유주의 경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 양반은 예컨대 우리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적 가치를 갖다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밀턴 프리드먼은 반대합니다. 아니 기업이 돈 벌려고 만든 건데 왜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정도로 자유주의자예요. 여러 가지 소비 분석이라든가 소비와 관련해서는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 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 자, 케인스가 제시하는 절대소득 가설이 있는데 그걸 비판하면서 항상소득 가설을 갖다 주장한 아주 유명한 이론이에요. 통화의 역사, 미국 화폐사, 또 이론에서의 업적, 통화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경기 안정화 정책의 복잡성을 앞에서 우리가 경기 안정화라고 그랬었죠.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정책, 경기 안정화 정책의 복잡성을 제시한 공로. 이거로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합니다. 커맨딩 아이치에서 보셨지만 여러분들 하이에크가 노벨 경제학상을 탔죠. 하이에크가 먼저 탔죠. 언제입니까? 1974년이에요. 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고 2년 후에 밀턴 프리드먼이 노벨 경제학상을 탄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1969년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969년부터 주어져 가지고 여섯 번째 탄 사람이 하이에크고 그 다음에 8번째 탄 사람이 밀턴 프리드먼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겁니다. 자, 지금 정부 지출도 아까 따로 안 나왔는데 정부 지출도 뭐 비슷합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좋아지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정부 지출하고 경기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그 데이터 갖고 따져야 돼요. 데이터 갖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동조성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까지 봤던 걸 정리한 거예요. 자, 소비는 경기 순응적이고 동행적이다. 투자도 순응적이고 동행적이다. 변동성 매우 큽니다. 자, 수출은 순응적이고 선행적이에요.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수입은 경기 순응적인데 함께 움직여요. 자,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입해다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실질임금 봤는데 약간 특이하게 그 물가 수준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가 수준 실제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니까 물가 수준은 경기 역행적이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물가 수준은 경기 역행적이고 또 동행적이다 하는 거.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이 정부 지출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출은 우리가 정책 변수란 말이에요. 이것도 정책 변수.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침체에 있을 때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건데 실제로 데이터 가지고 따져보니까 경기 역행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시고 그리고 또 정부 지출은 동행적이다 하는 거. 이것도 비교하셔야 됩니다. 화폐 공급은 선행적이에요. 화폐 공급은 선행적이지만 정부 지출은 동행적입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 이 정책의 시차가 나와요. 자, 정책을 실행에 옮겼을 때 효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정책의 시차라고 하는데 통화정책은 시차가 꽤 커요. 통화정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하락하는데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투자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투자가 하루 이틀에 증가하는 겁니까? 투자라는 게 뭐예요? 기업들이 설비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계 도입하고 하는 건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아니죠. 그만큼 이제 투자가 증가해가지고 실질 GDP가 증가한다?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폐 공급은 선행적이지만 정부 지출은 뭐예요? 동행적이에요. 요거 두 가지 비교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행적이고 이게 역행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크게 기관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더더구나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주요 금융지표와 관련해가지고 금융지표에 경기변동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장기금리하고 주가지수, 이 주가지수 참 변동성이 큰 건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장기금리하고 주가지수는 경기 순응적입니다. 자, 경기가 좋으면 주가도 올라가요. 근데 장기금리하고 주가지수가 경기 선행적이라고 하는 것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장기금리하고 주가지수는 경기 선행적이다. 그 다음에 은행의 예대율 있죠. 예금과 대출 비율 얘기합니다. 은행의 예대율 나와 있는데 예대율도 경기 순응적이다. 그러면서 이건 경기 동행적입니다. 경기 동행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신용 스프레드가 있죠. 신용 스프레드 해가지고 경기 역행적이고 또 동행적이라고 하는 거. 이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좀 설명이 좀 나왔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설명 그냥 간략하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금리와 주가지수, 은행의 예대율, 신용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주요 금융지표. 여러분들은 신경 써서 잘 보셔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용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더더구나 이제 금융학과니까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모든 금융 용어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발간물들 그거 참고해가지고 폭넓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해가지고 여기서 뭐 주요국의 금융자산 증가율 나와 있습니다. 주요국의 금융자산 증가율. 자, 금융자산 증가율과 관련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앞에서 금융 연관 비율이 있었죠. 금융 연관 비율. 그래서 이제 과거에 금융 연관 비율이 매우 컸는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인 거예요. 2007년 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선진국의 금융자산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겁니다. 증가율이 둔화됐다. 한국도 비슷한 모습인데 하락 속도는 제한적이었다는 거.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출판문화원에서 나온 책에 금융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요새도 뭐 백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백서, 뭐 조국 백서, 조국 이렇게 나오니까 또 조국 흑서가 나와 있죠. 사실은 흑서라는 건 없습니다. 백서지. 근데 이제 거기에 빗대가지고 흑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지금 이 책을 쓴 김영식 교수도 포함되고 그 한국은행에 있다가 인천대학에 있었던 함준호 교수가 포함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하다가 했던 분들 앞에서 봤던 책이 있었죠. 같은 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요 금융지표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설명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경기 변동의 원인인데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래 들어와가지고 경기 변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졌어요. 원래 2차 대전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경기 변동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경제학의 중심이었는데 근데 1960년대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 성장을 계속하면서 그 너무 좋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는 뭐야 설마 경기가 또 침체 상태가 오겠냐 이거죠.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경기 변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언제냐 서귀파동 이후입니다. 다시는 경기 침체가 안 올 줄 알았더니 뭐예요 서귀파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가 또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한 연구가 시작돼가지고 새로운 경기 변동 이론이 나온 겁니다. 자, 경기 변동의 원인도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수요 충격이냐 아니면 공급 충격이냐 하는 거죠. 근데 수요 충격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화폐적 충격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수요 충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충격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투자 지출의 변화가 경기 변동을 가져온다는 거. 이건 원래 전통적으로 케인스학파가 주장하는 거예요. 케인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근데 4, 5년의 주기를 갖는 키친 사이클은 재고 투자의 변동, 또 9 내지 10년의 경기 변동을 갖는 주글라 사이클은 기업 설비 투자의 변동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투자의 변화가 경기 변동의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케인스는 기업가들의 투자의 동기를 원래 투자를 갖다 결정할 때는 이론에 따르면 그런 거죠. 이론에 따르면 케인스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투자의 한계 효율과 이자율에 의해서 투자가 결정된다고 분석을 해요. 케인즈가. 그러면서도 실제 투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자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이라는 겁니다. 야성적 충동. 영어로 얘기하면 애니멀 스피릿이에요. 애니멀 스피릿. 직역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동물적 본능이죠. 기업가들이 투자할 때는 동물적 본능이 작용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자율보다 더 중요한 건 동물적 본능이다. 근데 동물적 본능 해가지고 표현하기 이제 그러니까 야성적 충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멀 스피릿이에요. 돈 냄새가 나면 투자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다 수요 충격이다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프리드만의 주장에 따르면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에 따르면 통화당국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정,
아까 통화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그랬죠. 통화량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화당국이 중앙은행이에요. 그 중앙은행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마구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장난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기 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프리드만의 지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새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로버트 루카스입니다. 루카스인데 루카스의 경우에는 뭐냐?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 그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이 바로 화폐적 충격을 가져와가지고 예상치 못한인데 실제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 서프라이징 이런 거예요. 서프라이징. 우리 서프라이징 파티 하죠? 깜짝 정책 이런 것들. 깜짝 정책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경기 변동을 야기한다는 게 로버트 루카스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공급 측 요인을 갖다 강조하는 게 조셉 슌페터입니다. 슌페터는 꽤 오래된 학자죠. 1930년대, 40년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였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생산성의 변화 같은 것들 이걸 가져오는 요인이 뭐예요? 혁신입니다. 슌페터가 자나깨나 강조하는 게 혁신이에요.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혁신을 중요시합니다. 그 혁신을 갖다 강조하기 때문에 공급 측 요인으로서 기술이나 생산성의 변화를 중시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여러 가지 수요 충격도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공급 충격도 영향을 미치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뒤에 가면 경기 변동 이론 해가지고 다 볼 겁니다. 전통적인 경기 변동 이론, 자 케인스의 주장했다는 이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이제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에드워드 프레스캇 그리고 핀 시들란의 실물 경기 변동 이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자세히 볼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원인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27개인데 좀 시간이 생각보다 좀 더 걸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빠르게 진행하면 또 힘드니까 천천히 봐야 될 내용들 다 봐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2교시까지 하신 다음에 과제물 작성하시는데, 과제물 작성하시는 게 나중에다 시험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나중에 중간시험 준비하기가 아주 편하죠. 성의 있게 한번, 비록 출석 과제지만 성의 있게 작성해 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노력을 줄일 수 있죠. 자, 수고했습니다.